자, 오늘 나갈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UCP 600 규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18조에 있는 상업송장과 19조부터 25조에 있는 이제 운송서류, 그리고 28조에 있는 보험서류, 이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가 우리 UCP에 따라서 그리고 신용장에 따라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를 위해서 반드시 은행에 제시되어야 되는 서류이고, 개별 서류에 대해서 이제 14조 외에도 각각의 일종의 수리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 수리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발행은행이 됐든 지정은행이 됐든 지급이나 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 이행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수출자 그리고 수출자이자 수익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여기에 따라서 맞는 조건을 충족하는 요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볼 게 이제 18조의 상업송장인데, 상업송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영수증, 말 그 자체가 인보이스니까, 커머셜 인보이스니까, 물품의 명세를 나타내고 있는 서류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물품의 단가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중량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서류죠. 은행이 물품을 심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품에 대한 거래가 아니고 서류에 대한 심사이자 서류 거래라고 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지 물품이 어떤 게 오는지에 대한 서류는 요구하나 봐요. 그래서 상업송장이 요구되어지고, 자, 그래서 그 상업송장의 요건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A에 보면 수익자에 의해서 발행돼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물품의 명세나 수량이나 중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수출상일 테니까. 누구 앞으로? 발행 의뢰인 앞으로. 신용장에 그 한어음이 사용될 때 한어음의 발행인은 수출자이고 한어음을 받는 사람은 발행은행이었지만, 이거는 상업송장이잖아요. 물건이잖아요.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발행 의뢰인 앞으로, 수입자 앞으로 발행됩니다. 자,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작성된다. 너무 당연하죠. 굳이 다른 통화를 쓸 이유가 있을까요? 영수증인데. 자, 서명될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운송서류들은 서명이 요구되어지는데, 상업송장은 그러한 서명이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에 보면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 발행은행, 이거 다 합쳐서 은행이죠. 은행들은 신용장에 의해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된 상업송장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속돼요. 근데 대금 지급, 대금 매입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용장이란 게 은행의 지급 약속이잖아요. 지급 약속이란 게 돈 주겠다는 약속이죠. 돈 주겠다라고 약속하는데 얼마 줄지 안 적어 놓을 수가 없죠. 나는 돈이 엄청 많아서 무한대로 줄게, 이거 아니잖아. 지금 은행이 돈 줄 때는 얼마 줄게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신용장 금액입니다. 적혀 있어요. 신용장 액면에 딱 크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은행이 지급 약속한 그 신용장 상의 금액이 $1,000라고 쳤을 때, 수출자가 끊는 영수증도 $1,000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죠, 상식적으로. 근데 뜬금없이 1,200불짜리 영수증이 날라왔어요. 물건도 1,200불치가 와. 받아줍니다. 받아는 줘요. 근데 은행이 돈 줄 때는 $1,000로 줍니다. 신용장 조건에 맞춰서. 아니, 1,200으로 해버리면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할 이유가 없잖아. 그 상업송장 마음대로 돈을 준다면 당연히 이거는 신용장 기준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업송장상의 물품 용역 이행의 명세는 신용장에 보이는 것과 일치해야 됩니다. 앞에 14조 우리 공부할 때 그 얘기 있었죠. 물품의 명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의 내용은 엄격하게 일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9조부터 25조는 운송서류의 수리 요건입니다. 그래서 19조부터 이제 복합운송증권, 20조에 선화증권, 21조에 해상화물 운송장, 22조에 용성계약부 선화증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등장을 하는데, 이게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동소이한 내용, 그리고 차이 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학습 목적이든 시험 목적이든 아니면 시험 별도의 관세사 시험이든 무형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든 이 쭉 서류들이 나열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점을 골라서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첫 번째 등장하는 서류는 복합운송 증권입니다. 복합운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금 결제가 끝나고 국제운송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개념적으로 복합운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그냥 한 줄로 딱 요약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그냥 2종 이상의, 그러니까 다른 운송 수단의 결합이에요. 근데 그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단순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느냐, 뭐 육상 운송이 됐든 항공 운송이 됐든 아니면 해상 운송이 됐든 철도 운송이 됐든 이런 2종 이상의 다른 종류의 운송 수단이 결합되어 있고, 이 결합되어 있는 전체 운송에 대해서 단일의 운송인이 단일의 책임과 단일의 운송 서류에서 커버되는 것이 복합 운송입니다. 그래서 복합 운송의 개념은 그렇게 한데, 보통 이제 복합 운송의 경우에는 실제로 복합 운송을 했을 때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형태의 운송 서류가 사용되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는 주로 선화증권 형식으로 발행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선화증권이 가장 대표적인 국제 운송 서류이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이제 육상 운송 구간이나 이런 구간이 추가되어 있는 형태의 뭐 이제 그걸 이제 뭐 피아타 비엘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복합 운송 주선인 선화증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뭐 선화증권 형식이 됐든 아니면 별도의 형식이 됐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 A, 두 가지 다른 운송 방식을 표시하는 운송 서류는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 서류에 정말 복합 운송 증권으로 써놨든 복합 운송 서류라고 써놨든 2종 이상의 결합되어 있는 운송 서류라고 써놨든 그 상관없이 일단 복합 운송을 담보하는, 복합 운송을 나타내는 그러한 운송 계약과 관련된 운송 서류는 이 요건을 따른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A의 첫 번째,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해서 서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서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서명이랑 같습니다. 손으로 쓸 수도 있고 사인할 수도 있고 도장 찍을 수도 있고, 심벌에 의해서, 아니면 모사 서명이나 아니면 뭐 압인 구멍 뚫는 거 천공에 의한 서명 가능하다고 했죠. 스탬프 찍는 것도 가능하고 다 포함합니다. 그런 서명되어야 됩니다. 운송인이 운송 서류를 수리했다, 그리고 그 운송인이 운송 서류를 발행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운송인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운송인이 다 서명해야 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운송인의 명칭이 표시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운송 서류란 게 운송 회사들이 발행하겠죠. 해상 운송이면 선사들이 발행할 것이고, 항공 운송이면 항공사들이 발행을 하겠죠. 그렇게 각각의 운송회사가 운송 서류를 발행하는데 자기 회사 이름 안 적겠어요? 자의식이 넘쳐서라도 자기 회사 이름 적을 거예요. 로고라도 박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회사 이름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인하래요. 누가 사인하냐? 운송인이 사인합니다. 운송인이 사인하거나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 대리인. 운송인이란 게 뭐 운송회사 그 자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운송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고 치면 법인의 대표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 바빠요. 매번 모든 서류에 자기 사인할 수 있겠어요? 뭐 도장 내면 되지 않느냐? 뭐 그것도 맞는 방법이긴 하지만 실제 그 운송인이 아니라 운송 계약을 주선하거나 아니면 복합 운송 계약과 관련해서 뭐 일종의 포워더 역할을 하는 운송인의 대리인이 운송인을 대신해서 운송 서류에 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운송인만 있는 게 아니죠. 밑에 선장이 있습니다. 선장. 그래서 이 복합 운송의 주 운송 구간이 해상 운송 구간이면 이제 선박을 통한 해상 운송이 사용되어질 텐데, 그때 선장님, 그리고 선장님을 대리하는 지정 대리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서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명되어질 때 운송인, 선장, 대리인에 의한 서명은 그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 표시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휘갈겨서 사인을 하더라도 누구 사인인지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류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 엄청난 자의식으로 여기다가 회사 이름 빡 써놓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로고도 있을 거고. 그럼 서명을 한단 말이죠. 그럼 운송인 누구 사인이냐? 운송인 사인이다. A, B, C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운송인의 요 밑에 구조는 또 그거죠. 대리인에 의한 서명은 그 대리인이 누굴 대리해서 서명했는지, 운송인을 대리했는지, 선장을 대리했는지 표시해야 된다. 자,
대리인이 있습니다. 대리인은 소문자로 쓸게요. 그러면 그냥 A, B, C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운송인의 대리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대리했는지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뭐 책임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서명됩니다. 이렇게 이 UCP 600의 운송서류 수리 요건의 가장 첫 번째 운송인과 이런 사람들의 책임 있는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적재 표시. 다음에 의해서 물품이 신용장에 명기된 장소에서 발송, 수탁, 선적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 이게 다 일종의 운송인이 화물을 송환인으로부터 인도받아서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건을 받았다, 아니면 물건을 보냈다, 아니면 선박에 실었다. 그래서 다양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발송, 수탁, 선적 같은 의미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화물이 적재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이 화물이 적재되었다, 운송순환이 적재되었다, 혹은 운송인이 화물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사전 인쇄된 문헌. 그러니까 뭐 이런 운송 서류에 이미 프린팅된 상태로 나타내어지거나, 아니면 물품이 발송, 수탁, 선적되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러한 날짜를 나타내고 있는 스탬프나, 나중에 이제 도장, 그러니까 처음에 사전 문헌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전 인쇄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스탬프 도장 찍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날짜가 찍혀 있는 거죠. 날짜가 기입되어 있는 이런 방식으로 스탬프가 찍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기, 본선적재, 부기, 본선적재, 그러니까 부가해서 기록을 하거나 뭐 이렇게 라벨을 붙이거나 스탬프를 찍거나 이런 형식으로 화물이 명시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발송, 수탁, 선적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이거를 엄격하게 규정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화물이 발송, 수탁, 선적된 그 날짜를 일종의 뭐예요? 운송 서류의 발행일로 봅니다. 운송 서류가 발행된 날짜로 본다는 거죠. 물품을 발송, 수탁, 선적한 날짜를. 뭐 이 서류가 실제로 프린트 돼 가지고 혹은 운송인이 출력한 뭐 그런 날짜를 발행일로 본다는 게 아니라, 화물을 발송, 수탁, 선적한 날짜가 발행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선적일이다라는 거죠. 스탬프 표기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날짜가 선적일이고, 그 선적일이 쉽게 말해서 선적일이 발행일이다, 서류의 발행일이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서류 발행으로부터 21일 이내에 선적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우리 앞에 있었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선적일 이후 21일보다 늦지 않게 제시된다. 그러니까 이 선적일이 뭐다? 발행일이고, 발행일이 요 날짜다. 화물을 발송, 수탁, 선적한 날짜다. 그러니까 이 날짜가 중요하지. 중요하니까 이거를 명시를 해 놓은 거죠. 자, 그다음에 선적항과 양육항이 표시해야 됩니다. 이게 국제 운송을 전제하고 있잖아. 그 어디서 어디 간다. 당연히 적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뭐 예정된 양육항에 대해서 예정된, 뭐 이건 예정된 표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화물을 보내는 곳과 받는 곳, 이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4번 단일의 운송 서류, 원본 또는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 서류상에 표시된 대로 전통일 것. 이게 서류가 뭐 분실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원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통이 발행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부 다 오리지널이 2개, 3개 이러면 전부 다 제시되어야 한다. 따로 돌아다니면 좀 곤란하니까. 자, 그다음에 5번 운송의 제조권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운송의 제조권을 포함하는 다른 자료를 참조하고 있는 것. 이게 뭐다? 약식 서류입니다.
이게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류를 보내고 하는 게 뭐 통신 수단이 좀 원활치 않거나 하면 뭐 전신이나 전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안을 다 보내기가 힘드니까 이제 주요한 사항만 보내거나 아니면 이미 정해져 있는 조건을 뭐 참조하라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보내게 했습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서류를 심사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원래 정식으로 발행됐을 때의 그 서류 전체를 심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자신한테 주어진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약식 조건의 서류이거나 아니면 다른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서류이거나 뭐 그런 경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자신한테 주어지는 내용만 심사한다.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뭐 통신 수단이나 이런 걸 뭐 문제가 안 되죠. 서류의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뭐 일부만 보내거나 다른 데를 참조하세요. 뭐 이런 조건을 달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큰 의미가 없는 조항입니다. 자, 그다음에 용선. 용선이란 거는 우리가 국제 운송에서 공부를 할 텐데 그냥 말 쉽게 얘기하면 배를 빌려주는 걸 용선이라고 합니다. 국제 운송의 모든 선박이 실제 배 주인이 하주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배 주인은 따로 있고 그 배 주인으로부터 배를 빌린 사람이 운송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배를 이용하는 하주가 직접 배를 빌려서 운송에 임하거나 뭐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면 용선 계약이 들어가 있는 운송 서류는 이 규정에서 제외되느냐? 22조에 가보면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의 수리 요건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처리하자. 그래서 여기서는 뺍니다. 자, 그다음에 한적. 자, 한적이란 신용장에 명기된 발송 수탁 선적지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 과정 중에 하나의 운송 수단에서부터 양화되어서 내려져 가지고 다른 운송 수단으로 재적재되는 걸 말합니다. 한적이 개념. 그럼 뭐 당연히 이게 한적이겠죠. 자, 그러면 한적 이거 어떡합니까? 운송 서류는 물품이 한적될 것이라거나 또는 될 수 있다고 표시할 수 있다. 한적되어 줄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운송은 동일한 운송 서류에 의해서 커버되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복합 운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종 운송 구간에 이종의 운송이 결합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운송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운송 수단에서 내려서 다른 운송으로 실는 거 이거 한적이라고 하는데 이거 오케이예요. 오케이. 근데 뭐다? 이게 하나의 서류로 처리돼야 된다. 하나의 서류로. 별도의 서류가 발행되면 그건 별도의 운송이지. 복합 운송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의 운송에 의해서 커버되어지면 한적 일어나는 거 상관없다. 그리고 밑에 신용장이 한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서류 수리될 수 있다. 이 서류가 무슨 서류냐는 거예요. 복합 운송 서류죠. 복합 운송 개념 제가 처음 도입할 때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이상의 운송 수단이 결합되어 있다 그랬죠. 철도 운송, 항공 운송, 도로 운송 결합되어 있다 그랬죠. 필수 불가결하게 복합 운송은 한적 발생합니다. 한적이 발생 안 하면 복합 운송이 아니지. 그러니까 한적을 하지 말라는 거 깔끔하게 무시하면 됩니다. 그렇죠? 수리될 수 있어요. 자, 제20조에 선화증권이 있습니다. 선화증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앞에서 제가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선화증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선화증권의 수리 요건에 대해서 봅시다. 이름에 상관없이 이게 무슨 선하증권인지 선화증권인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름 명칭 여와 상관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고 운송인 명칭을 표기하고 다음의 자에 의해서 서명되어진다. 운송인, 운송인 대리인, 선장, 선장 대리인. 똑같네요. 뭐랑 똑같죠? 앞에 19조의 내용하고 똑같았죠. 그 똑같은 사람들이 서명하고 누가 서명했는지 표시해야 되고 대리인이면 누굴 대신했는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재죠. 적재. 화물의 적재에 대해서 신용장에서 명기된 적재항에서 앞에서는 뭐 신용장에 명기된 장소라고 했는데 신용장 이거 이제 해상 운송이니까 해상 운송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지정 선박에 본선 적재되었음을 표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발송 수탁이란 말이 빠졌죠. 그거는 이거는 복합 운송의 경우에는 항공 운송이나 도로철도 운송의 경우에는 화물을 운송인이 수령하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해상 운송이기 때문에 본선 적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선 적재되었다는 사실이 사전 인쇄된 문헌으로서 나타내어지거나 아니면 차후에 본선 적재되었다라는 사실을 날짜와 함께 표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화증권이 발행된 날짜가 물품의 선적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14조에서 얘기했던 플러스 21일의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본선적재 표기 나중에 사전 인쇄된 문헌이 아니라 스탬프 같은 걸로 찍혀가지고 날짜가 박혀있다. 그럼 그 날짜가 선적일이 되고 그 날짜가 서류 발행일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 단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화증권이 선박의 명칭에 관해서 예정된 선박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적일 및 실제 선박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본선 적재 표기가 요구된다. 이건 뭐예요? 실제로 선박이 본선에 적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선박이 예정되어 있다. 선박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배에 화물을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은 아직 배에 실리진 않았고 선적되진 않았고 선적될 예정이라는 뜻이죠. 이게 뭘 뜻하냐면 실제로 선박의 화물이 본선 적재가 완료된 상태에서 발행된 선화증권을 선적 선화증권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운송인에게 전달은 됐지만 실제 선박에게 선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선화증권을 수치선화증권, 화물을 운송인이 수령한 상태란 뜻에서 수치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수치선화증권이 어떻다는 건데 수치선화증권은 아직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이 안 받아줍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본선 적재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라죠. 그럼 본선 적재된 사실이 없으면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선화증권의 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화증권의 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말은 은행이 일치하는 제시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고 은행이 일치하지 제시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은행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돈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선에 실었다, 본선에 적재했다는 사실, 예정된 게 아니라 했다는 사실,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물품이 본선에 선적된 일자를 표시하고 있는 본선 적재 표기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발행되어질 수 있어요. 예정된 선박, 예정된 선적일 이렇게 발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품이 실제로 운송인이 받았을 때 아직 당장 한 건 아니지만 곧 할 거라는 거. 그렇게 곧 할 거란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해서 실제로 이제 선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요걸 하라는 거죠. 요거를. 본선 적재 표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정된 선박이 실제가 됐다, 과거형이 됐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뭐 스탬프를 찍든지 뭐 라벨을 붙이든지 별지를 첨부하든지 해가지고 실제로 선적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를 하면 그게 수치선화증권이 선적선화증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복합운송 서류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선적항, 양육항 표기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표시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표기돼야 되죠. 어디서 간다? 어디서 어디로 간다? 표시돼야 되겠죠. 그리고 뭐 적재항이나 선적항에 대해서 이게 또 똑같은 얘기죠. 선적항에 대해서 선적항이 이제 적재항이죠. 예정되어 있다. 이런 표시되어 있으면 뭐 한다? 실제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본선 적재 표기 이런 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전통 선화증권이 복수의 원본으로 발행되면 그 원본의 전통이 다 필요합니다.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약식 서류, 운송의 제조권을 포함하고 있거나 운송의 제조권을 포함하는 다른 자료를 참조하고 있는 것, 약식이나 배면 백지식 뭐 이런 것들, 그 운송의 어떤 통신 수단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류가 전체가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제시되거나 아니면 다른 조건을 참고하라고 하고 있는 그런 거, 그냥 그거 그 상태대로 서류한다, 서류 심사한다 그 얘기인 거고, 이 부분은 복합운송 서류하고 동일한 내용이죠. 그리고 용선계약에 대해서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은 뒤에 따로 있으니까 그 용선계약이 들어가 있는 선화증권은 여기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오케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전통이 됐든 약식 서류가 됐든 용선이 됐든 내용이 똑같죠. 다른 운송 서류도 대동소이해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들은. 자, 그다음에 한적의 개념. 한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적의 개념 뭐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다. 뭐 같은 얘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화증권은 물품이 한적될 것이라거나 될 수 있다고 표시할 수 있다. 한적 오케이. 그렇구나. 문제가 없죠. 전운송이 동일한 선화증권에 의해 커버되어야 된다. 이것도 동일한 규정이죠. 오케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 말이 있습니다. 신용장이 한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요 앞에 19조에서는 한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뭐를 시전했어요? 무시를 시전했죠. 예, 근데 여기는 바로 무시가 안 되고 조건이 달려 있어요. 무슨 조건이 달려 있느냐? 화물이 컨테이너나 트레일러나 레시선에 선적되어진 경우에는 한적을 할 수 있다. 한적을 금지했다 하더라도 한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나 여기 트레일러나 레시선이 뭐냐? 일종의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 용구로서 안전한 운송 용구죠. 얘네들이 일종의 보관하는 화물을 보관하고 보호하는 어떤 창고 역할이자 방어막 역할이자 뭐 포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컨테이너에 화물이 적입된 상태로 운반이 된다라고 하면 한적이 수차례 일어나더라도 물품이 싣고 내려짐이 반복되더라도 화물이 파손될 우려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운송 화물의 단위화를 통해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한적을 금지해도 무시 시전할 수 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운송 용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적 금지하면 한적 금지된다. 그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이 복합 운송 서류하고 조금 다른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조에 해상화물 운송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해상화물 운송장은 영어로 Seaway Bill이라고 해요. Seaway Bill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것도 똑같은 해상 운송 서류입니다. 해상 운송 서류고 뭐 지금 이 파트에서 뒤에서 우리가 국제 운송을 공부할 상황인데 너무 해상 화물 운송장에 대해서 다 공부하면 뒤에 배울 게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보면 선화증권과 해상화물 운송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화증권은 권리증권입니다. 권리증권. 물품을 담보하고 있는 물품의 권리가 체화되어 있는 권리증권으로서 상징적 인도가 가능했죠. 물품을 넘겨주는 게 현실적 인도였고 물품을 나타내는 서류, 물품을 체화하고 있는 서류를 넘겨주는 게 상징적 인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권리증권이기 때문에 이 서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서류의 정당한 소지자가 물품의 소유권 같은 물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대금 결제 공부할 때 뭘 공부했어요? 이러한 선화증권과 함께 한어음을 이용한 결제 방식, 하완 취결 제도가 가능했죠. 그게 왜 그랬어요? 서류를 담보로 묶어 놓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수화인이 물품을 선화증권 원본이 있어야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야 대금 결제해 그럼 서류 내줄게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해상화물 운송장 시웨이빌은 그게 안 됩니다. 얘는 권리증권이 아니에요. 똑같이 항공이래. 똑같이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운송 서류인 점에는 동일하나 얘는 권리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권리증권성이 없어요. 그럼 뭐하고 비슷합니까? 택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해상화물 운송장상에 송화인이 있고 수화인이 있습니다. 송화인이 화물을 보내죠. 그럼 수화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냥 수화인이 화물 찾는 겁니다. 목적항에서. 목적항, 양육항에서 수화인이 이 해상화물 운송장에 원본 반드시 필요하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해상화물 운송장상의 수화인임을 정당한 수화인임을 내가 입증하면 내가 화물 받아갈 수 있는 게 해상화물 운송장이에요. 뭐 편한 점도 있습니다. 편한 점도 있긴 하지만 권리증권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용적인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류 그 자체로서의 수리 요건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하나하나씩 볼까요? A. 명칭에 관계없이 쓸 수 있다. 운송인 대리하는 사람 사인할 수 있다. 선장 대리인 사인할 수 있다. 표시해야 된다. 그리고 적재항에서 선적되었으면 표시해야 된다. 사전 인쇄될 수 있다. 본선 적재 표기될 수 있다. 이쯤 되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면서 데자뷰가 느껴지지 않아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 뭐지 그 기술 있잖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내가 그 게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걔 누구지? 마스코트 있잖아. 그 오버워치 마스코트. 트레이서. 트레이서가 그러잖아. 데자뷰가 느껴지지 않아 그러잖아. 똑같죠? 내용 똑같죠? 뭐만 달라졌어요? 주어만 달라졌잖아. 앞에 거는 앞에 54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뭐였어요? 주어가 뭐였어요? 선화증권이었죠. 근데 여기는 비유통성 해상화물 운송장이죠. 내용 같아요. 쭉 보면. 이 내용도 여기 또 있네, 여기 또 있네, 여기 또 있네. 데자뷰가 느껴지죠. 그래서 실제로 서류 그 자체의 어떤 심사 요건이나 수리 요건은 동일합니다. 선화증권이나 비유통성 해상증권이나 해상화물 운송장이나. 왜? 둘 다 해상운송 서류니까. 근데 서류의 수리 요건이 같다 뿐 뭐가 다른 거야? 그 쓰임이 다른 거야. 왜냐면 그 서류의 성격과 법적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UCP 600, 즉 은행이 서류가 제시됐을 때 그 서류를 심사하는 기준일 뿐 사용 방법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은행의 수리 요건만 같다라는 겁니다. 뭐하고 뭐가 선화증권과 비유통성 해상화물 운송장 시외의 비리.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박의 주인이 배를 빌려줘서 그 배 빌려간 사람이 운송을 하는 거거나 아니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냐면 운송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이용을 해서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배 주인한테 배를 빌려서 그 빌린 배를 가지고 하주에게 혹은 송화인이나 수화인에게 운송 서비스, 해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이런 용선 계약, 용선 운송. 보통 이제 주로 국제 운송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벌크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런 용선이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별도로 언급되느냐?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봤던 선화증권이나 해상화물 운송장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운송인 그리고 하주 요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뭐 선장님이야 사실상 운송인의 대리인이니까. 근데 여기는 당사자의 다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선주. 왜냐하면 선주가 직접 배를 빌려주는 계약을 통해서 뭐 이제 그러니까 배 빌려준과 동시에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주가 당사자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장 대리인, 선주 대리인, 용선자가 배 빌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선자 또는 용선자의 대리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인되어지고 누가 사인했는지 표시해야 되고 대리인이 하게 되면 누굴 대리했는지 표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적재 표시 이것도 해상 운송이니까 어디서 어디로 간다 이야기해 줘야겠죠. 그게 뭐 선적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 선적일이 서류 발행일이 되는 거고 그 선적일로부터 플러스 21일 규정 적용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선적항, 양육항 뭐 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게 이제 용선의 경우에 요 용선 운송의 어떤 간행 때문에 요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3번에 보면 양육항을 항구의 구역 또는 지리적 표시로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기선 운송, 선화증권이 보통 사용되는 정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이게 무슨 뭐 노선 버스처럼 정해진 항구를 다니는데 이 용선은 일종의 전세 버스처럼 딱 정해진 곳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계약에 따라서 어떤 특정 항구에서 특정 항구를 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적한 경우에 딱 정해져요. 왜냐하면 화물을 실어야 되니까. 근데 도착한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상황이나 계약의 조건이나 아니면 뭐 운송 중 전매나 이런 거에 의해서 약간 달라지거나 변경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뭘 할 수 있냐면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부산항 이런 식으로 도착항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 동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한국의 특정 항구로 찍으면 되잖아. 나중에 도착할 때쯤에. 그런 식으로 약정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요 규정은 용선 계약의 특수성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전통 있고 이건 뭐 똑같은 내용이고. 자, B에 보면 용선 계약서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제시되도록 요구되더라도 은행은 그 용선 계약서를 심사하지 않는다. 자,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이 있고요.
용선 계약서가 있습니다. 용선 계약서는 차터 파티라고 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임대차 계약서예요. 배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은 배를 빌려서 이용하는 운송의 운송 계약서예요. 운송 서류예요.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 뒤에 말이 선화증권이죠. 그래서 얘는 운송 서류야.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 서류야. 근데 이 운송을 할 때 그 선박이 빌려서 온 건지 아니면 빌린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은 뭐 그런 형태라는 거고, 이 용선 계약서라는 거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 그러니까 선주와 배 빌리는 사람인 용선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선박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품을 보내는 송화인하고 아무 관련 없는 서류예요. 송화인하고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무역 거래의 수출자이자 수익자한테 아무 관련이 없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 서류를 은행이 서류 심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서류 심사 안 합니다, 은행이. 이 서류가 용선 계약서가 제시되었다 할지라도 은행은 안 들여다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는 심사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고, 사실 요런 몇 가지 규정 때문에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을 선화증권의 수리 요건에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따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뭐야, 됐다가 안 됐다가. 자, 그 다음에 이거 되는데. 자, 23조 항공운송증권입니다. 에어웨이 빌입니다. 에어웨이 빌, 항공운송과 관련되어 있는 운송 서류인데요.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영어 명칭으로는 에어웨이 빌이라고 하는데 명칭에 상관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고요. 운송인의 명칭에서 운송인의 명칭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해 서명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운송인 대리인에 의해서 서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선장님 빠졌죠. 비행기니까 기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기장님 바빠요. 바쁩니다. 여기 뭐 사인할 뭐 시간이 없어요. 비행기는 금방 떴다가, 배는 한 15일 동안 가니까 선장님이 할 일이 없어서 사인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행기는 바빠가지고 사인 못 합니다. 뭐 그냥 이건 여러분들 구별점을 제가 예우라고 하는 얘기지 실제로 선장님이 노는 분이 아니에요. 선박의 운행에 책임을 지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기장님은 없다는 거예요. 항공운송 서류에는. 자, 물품의 운송을 위해서 수치되었음을 표시한다. 이거 지금 비행기 아니죠. 선적이란 말은 배에 실른다는 뜻이에요. 무슨 선 할 때 그 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에 실른다. 근데 이게 항공운송은요, 실제로 물품의 선적을 비행기에 옮겨 싣고 이런 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운송인 혹은 항공운송 주선인이 하주로부터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건네받은 순간부터 이제 항공운송의 책임이 운송인에게 있다. 그리고 실제로 물품이 선적됐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해상운송은 장기간에 걸친 운송이지만 항공운송은 그 운송의 리드타임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구별하거나 차이를 두거나 분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운송인이 항공운송이 또는 항공운송의 대리인이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받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선적이에요. 선적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밑에 발행을 표시하고 있는 것, 그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물품을 위해서 수치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는 그 날짜가 발행일이고 선적일이다. 자, 그래서 뭐 항공운송증권에 따로 뭐 그렇진 않겠지만 항공운송증권에 그 서류의 발행일 말고 실제로 물품이 비행기에 선적된 날, 비행기에 어떻게 보면은 로딩된 날짜가 따로 적혀 있으면, 잘 안 그렇습니다. 있으면 그래도 그걸 뭐 기준으로 보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서류가 발행된 날짜가 선적 일자로 보고 이걸 기준으로 21일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밑에 뭐 마지막 여기 문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운항 번호 및 일자에 관해서 항공운송 증권상에 보이는 기타 모든 정보는 선적일 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는다. 서류 발행일이 선적일이라고 했어요. 항공운송 서류에. 그리고 뭐 그 발행이 뭐 물품이 수치되었음을 표시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해외여행 같은 데 가보면 공항에서 보딩패스 받습니다. 보딩패스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뭐 깨알 같은 글씨로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 뭐 어떤 정보들이 담겨져 있어요? 비행기 출발 시간도 적혀 있고 도착 시간도 적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날짜가 두 개 적혀 있잖아. 날아가는 날짜, 도착하는 날짜 다 적혀 있잖아.
예정 시간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뭐 더 있어요. 보통 항공편을 얘기할 때 영문과 숫자의 조합으로 얘기하죠. 무슨 KE 뭐 편 이렇게 돼 있잖아. 숫자하고 뭐 이런 게 많이 등장해요. 또 뭐 더 있어요. 내 좌석 시트 위치도 나와 있죠. 그것도 숫자로 되어 있잖아. 알파벳하고. 하다못해 여객 서류도 그런데 항공화물 운송장에도 많은 정보가 기입되어질 수 있습니다. 항공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도착 일자, 출발 일자 다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다 무시한다. 뭐에 대해서 선적일을 따질 때, 서류의 선적일을 따질 때 발행일을 표시하고 있으면 그걸로 그 날짜가 발행일을 표시하고 있는 그 일자가 물품의 선적일이다. 자, 그다음에 선적이란다. 자꾸 선적이라고 그러네. 출발 공항과 목적 공항. 어디서 가서 어디에 도착한다 표시되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자, 원본 전통 원본일 거 뭐 당연하죠. 자, 그다음에 이건 사실 에어웨이비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원본의 전통을 명시하고 있을 때 전통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탁송인 또는 송하인용 원본일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 제시가 아니라요. 탁송인 또는 송하인용 원본이면 됩니다. 그거는 에어웨이비를 공부할 때 다시 얘기합시다. 지금 얘기하기에는 에어웨이비를 통째로 다 설명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약식 서류 뭐 심사되지 않는다. 뭐 이건 됐고 뭐 어떤 조건을 참조하라는 내용 그런 거 다 심사 안 된다는 거고. 자, 한적. 어떤 공항에서 목적 공항까지 갈 때 어느 한 항공기로부터 내려서 다른 항공기에 실린다 이건데 제가 뭐 계속 얘기했다시피 이게 해상 운송하고 달라서 항공 운송은 다른 비행기에서 다른 비행기로 옮겨봐야 다 하루 안에 끝나요. 뭐 남미를 날아가도 하루 안에 끝나요. 비행기 여러분들 뭐 경유하는 비행기 많이 타봤잖아요. 경유해서 아무리 기다려봐야 뭐 6시간 8시간 기다리면 끝나요. 그래서 이 한적에 대한 어떤 물품의 손상 위험 이런 게 해상 운송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공 운송 서류의 경우에는 한적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어떻게 한다?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항공 운송에서는 물품의 한적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로, 철도, 내륙수로 운송 서류가 있습니다. 도로 운송, 철도 운송, 트럭, 기차. 내륙수로는 뭐예요? 운하입니다. 운하. 우리나라는 뭐 만들다 있죠. 저기 있어요. 경인운하 있죠. 경인운하. 그 자전거 타면 좋은 자전거길. 의도는 좋았지만 약간 좀 그 의도만큼이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거는 뭐 그래요. 이 시간 우리 국제상업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도로, 철도, 운하, 내륙수로에서 사용되는 서류인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칭에 상관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서명되어질 수 있죠. 운송인 대리하는 사람에 의해서 서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서명 말고도 뭐가 있냐면 여기 한 3번째 문장이라고 해야 될까? 물품의 수령에 관한 운송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 스탬프, 표기는 그 사람의 것을 확인하고 있어야 된다. 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명 말고 스탬프나 이런 걸로 할 수도 있다. 이게 도로라는 게 그 트럭 운전하시는 운전 기사님이 하시는 건데 이분이 다 서명하고 이러면 피곤하죠. 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스탬프 찍는 걸 대신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마지막 문단이라고 해야 되나 문장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보면 철도 운송 서류에 대해서 따로 얘기하고 있어요. 철도 운송 서류가 운송인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인을 나타내지 않았나 봐요. 서류 자체에. 근데 뭐라고? 철도 회사의 모든 서명이나 스탬프에 의해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수리된다. 그러니까 철도 화물 운송장인데 무슨 철도 회사인지 이렇게 너무 자의식이 부족했나 봐. 뭐 서류에 이렇게 안 나타냈어요. 근데 도장이 빡 찍혀 있는데 도장이 보니까 코레일, 뭐 S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 수리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적재 표시, 선적 발송 수령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선적이 들어가 있습니까? 운하가 있으니까. 운하가 있으니까 선적. 이게 어쨌든 물품에 실제로 선적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일자들 예를 들어서
선적이나 발송이나 뭐 수령 요 날짜를 표시하고 있는 서류가 그렇게 발행된 날짜 혹은 그렇게 스탬프가 찍혀 있는 날짜 이게 선적일이 되는 거죠. 그런 서류의 발행일 그렇게 스탬프가 찍혀 있는 날짜가 선적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일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선적지와 목적지 출발지와 목적지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전통 아까 에어웨이 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어웨이 빌에서 공부할 때 다시 얘기하자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전통 규정이 좀 달라요. 해상 운송 서류들하고 내용이 좀 다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도로 운송 서류부터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로 운송 서류 탁송인 또는 송화인의 원본인 것으로 보여야 하거나 송화인용 원본으로 보여야 하거나 그 서류가 누구를 위해서 작성되었는지를 표시하는 표시도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 이게 뭐 말이 기여야 한다, 져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원본이어야 한다. 탁송용이든 송화인용이든 원본이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송화인용 원본이란 게 쉽게 말해서 이런 도로운송 서류나 지금 에어웨이 빌이나 이런 데서는 서류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 안 하려고 그냥 저 에어웨이 빌 공부할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합시다. 자 뭐냐면 쉽게 생각해 봅시다. 자 서류를 이거 택배라고 생각해 봐요. 내가 편의점이나 우체국 가서 택배를 보내요. 그러면 택배 송장 쓰죠. 거기도 택배 송장이 있죠. 그 송장이 에어웨이 빌이라고 똑같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 송장들이 보통 어떤 식이냐면 먹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먹지가 뭔지 알죠? 위에 장에 쓰면 내가 그 잉크 누른 것 때문에 밑에 장에도 이렇게 배긴다고 해야 되나? 글자가 남겨지는 거 그거 먹지라 그러죠. 심심하면 중고등학교 때 할 일 없으면 야자 타임 때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이게 까만색으로 막 칠한 다음에 그 밑에다 종이 대고 이렇게 꾹 눌렀으면 그 밑에 종이에 잉크가 남잖아. 배기잖아. 그거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런 먹지인데 세 장으로 되어 있어요. 세 장. 그래서 그 위에 장에 씁니다. 쓰죠? 그러면 첫 장 있고 두 번째 장 있고 세 번째 장 있죠. 첫 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보내는 사람이 가져가죠. 그거 쓴 사람. 그리고 택배가 가죠. 그래서 우리 집에 옵니다. 우리 집에 올 때 택배 기사님이 여러분들 택배 기사님이 맨날 문 앞이나 택배 보관함에 두고 가는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옆에서 택배 기사님 택배 배달하는 걸 한번 지켜봐봐요. 뭐 하시나. 택배를 할 때 그 앞에 종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두 번째 장을 떼요. 그리고 자기가 가져가요. 이거 운송 완료됐다는 걸 자기가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택배 기사님이 가져가. 그럼 뭐만 남아요? 맨 마지막 장만 남잖아. 맨 마지막 장이 누구 거예요? 함을 받는 사람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수하인용입니다. 수하인용.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 송하인용 원본이라고 했죠. 송하인용 원본은 뭐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할 때 택배 보내는 사람이 뜯어낸 가장 첫 번째 장. 그게 송하인용 원본. 왜 수하인용이 아니고 송하인용입니까? 수하인용은 함을하고 같이 가가지고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송하인 이게 지금 UCP 600이잖아. 은행의 서류 수리 요건이잖아. 은행이 서류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수하인용은 지금 뭐 한다 그랬어요, 제가? 화물에 붙은 상태로 쭉 간다 그랬잖아. 어떻게 은행에다 낼 거야? 은행에 낼 서류는 뭐가 있어? 내가 택배 보내놓고 바로 뜯은 첫 번째 장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들고 은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송하인용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송하인용 내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운송인용이나 수하인용은 은행에 낼 수가 없어. 화물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아니면 운송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 낼 수 있는 서류라는 거는 택배 보내는 사람이 먹지 쓴 그 송하인. 물론 여기 지금 에어웨이 빌이나 뭐 이런 서류들이 제가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와 설명을 돕기 위해서 택배를 비유한 거지 조금 달라요. 서류의 양식이나 포맷은.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부본이 표시 철도 운송은 또 따로 얘기합니다. 부본이 표시된 철도 운송 서류는 원본으로서 서류된다. 이게 부본이란 게 별도본이라는 뜻이거든요. 요 앞에 부본에 duplicated 되어 있는 요 영어 단어의 앞에 접두어에 du 돼 있잖아. duo 할 때 그게 앞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있고 오리지널 서류 있고 그거 별도 서류 이 뜻이에요. 듀오 많이 하잖아. 배틀그라운드 할 때. 듀오 뭐 있잖아. 스쿼드 뭐 이렇게 하잖아. 그 접두예요. 숫자 세는 접두어인데 듀오가 붙은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반드시 원본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 본이어도 된다는 말이.
그렇죠? 예, 그 밑에 서류에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철도 내륙수로 운송 서류는 원본 표시 상관없이 원본으로 받는다. 원본 아니어도 된다는 뜻이죠. 철도나 내륙수로는. 자, 그다음에 약식 서류 뭐 얘기 돼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뭐 그리고 이 내용 있죠. 이거 저기 뭐냐 운송 서류상에 표시 없는 경우에도 제시 수는 전통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제가 앞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송화 인용, 수화 인용, 운송 인용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은행에 낼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송화인밖에 없다. 그러니까 송화인 원통 내면 그게 다 전통으로 봐야 되겠죠. 그거는 이 서류의 특성상 약식이 아니네. 강의 자료 틀린 부분이 있네요. 자, 그다음에 한적 봅시다. 한적이란 신용장에 명시된 어떤 선적 발송 운송지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운송 과정 중에 어떤 운송수단으로부터 내려져 가지고 다른 운송수단에 제적재되는 것을 말한다. 이건 똑같은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밑에 도로, 철도, 내륙수로 운송 서류는 물품이 한적될 것이라거나 될 수 있다고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리한다. 생각을 해봐요. 이 철도 운송을 해요. 철도 운송하면 뭐 영등포역이나 용산역이나 서울역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서울역에서부터는 뭐 등에 메고 갈 거야? 철도역에서 내려서 뭐 해요? 다시 트럭에 실어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런 운송들은 한적이 무조건 일어나죠. 그러니까 허용해 줘야지. 그렇죠? 선박에다 옮겨 실을 때는 이게 화물이 바다라는 컨디션도 있고 크레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물품을 배에 싣고 내림이 파손의 가능성이 좀 컸어요. 그래서 한적 금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복합 운송이라든지 항공 운송이라든지 철도, 도로,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는 이 한적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리 요건으로서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특송 화물 수령증. 특송. 이거 뭐냐? 쉽게 말해서 UPS, DHL, 페덱스, 뭐 대한통운, 뭐 한진택배, 롯데택배, 택배에서 쭉 다 얘기하고 있죠. 내가 특정해서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 택배, 택배, 국제택배,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 뭐 할 때? 직구할 때 많이 하죠. 해외 직구, 해외 직접 구매를 할 때 뭐 요즘에는 뭐 그런 직구 사이트들이 직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뭐 저 아마존 이런 데서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UPS라든지 페덱스라든지 DHL이나 이런 회사의 것을 이용을 하죠. 자,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아니 수출입 하는데 그런 걸 이용합니까? 물품이 좀 작고 그렇게 고가품이 아니면 뭐 페덱스로 보낼 수도 있지 뭐. 그렇죠. 무역에서 가능하죠. 요만한 물건 보내는데 요만한 물건 수출하는데 요만한 물건 100개 실어봐야 얼마나 크게 되겠어요. 택배 한 상자밖에 더 되나. 컨테이너 이용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뭐 페덱스나 UPS 이런 업체를 통해서 운송할 수 있습니다. 국제 운송할 수 있어요. 무역에 있어서도.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특성 업체의 명칭을 표시하고 신용장에서 물품이 선적되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는 장소에서 특성 업자에 의해서 서명이 아니죠. 도로 철도는 서명도 되고 뭐 스탬프도 됐는데 여기는 그냥 스탬프입니다. 사인할 여력이 없어요. 사인할 여유가 없어요. 도장 찍고 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접수일 또는 수령일 또는 이러한 취지의 문헌을 표시하고 있는 거. 그 날짜. 그러니까 택배 업체가 화물을 접수하거나 수령한 날짜가 선적일이 됩니다. 발행일이 되고. 자, 그다음에 요금을 택배죠. 택배니까 선지급할 수도 있고 택배 뭐도 있어요. 후불도 있죠. 후불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수화인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운송 물품의 수령을 입증하는 우편 수령증 우송 증명서는 명칭에 관계없이 물품이 선적되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는 장소에서 뭐 이거는 이제 우편 화물이죠. 우편 화물 T는 사실상.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탬프 또는 서명되고 일자가 기재된 거로 표시해가지고 선적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별다른 규정이 있지 않아요. 그럼 뭐 여기 보면 뭐 특성업자 평칭을 표시하고 뭐 스탬프 찍으면 끝이에요. 뭘 서명을 한다거나 뭐 그러지 않죠. 별도의 여러분들 뭐 DHL이나 페덱스를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뭐 별도의 운송 서류가 발행되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도 아주 간략한 방식으로 서류가 사용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수리 요건도 매우 간단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 서류가 있습니다. 28조에 보험 서류가 있는데 보험 서류의 수리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험증권, 포괄 예정 보험에 의한 보험 증명서 또는 통지서와 같은 보험 서류는 보험회사나 보험업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그렇죠? 뭐 보험회사의 대리인이면 뭐 보험 설계사 뭐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서명되고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보험회사 맞습니다. 뭐 현대해상이나 동부화재나 뭐 저기 삼성화재나 그런 보험회사가 맞고요. 보험업자가 있는데 이 보험업자가 우리나라에 잘 없어요. 이 보험업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법인이 아니고요. 회사가 법인이죠. 법인이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보험을 부보해주는 사람들만 해요. 영국에 뭐 로이즈 보험협회 이런 데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 보험업자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잘 보기 어렵고 실제로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좀 개념적으로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런 개인 보험업자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굴지의 보험회사보다 더 큰 보험 부보를 돌리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행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 이것도 보험 서류도 2통 이상 원본이 제시되면 모든 거 제시돼야 되고. 자, C번에 보험 승인서는 수리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 승인서는 뭐냐면 제가 앞에서 개인 보험업자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회사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이 보험을 부보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보험 업무를 다 처리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런 개인 보험업자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인 피보험자, 자신의 고객하고 상대를 할 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 중간에 어떤 보험 요율이나 이런 것들을 뭐 알려주고 고지하는 중개인을 둡니다. 중개인, 보험 중개인. 그래서 중간에서 피보험자와 개인 보험업자 사이에 어떤 조율이나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남 이런 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커버노트, 보험 승인서란 건 뭐냐면 위에 있는 보험회사나 보험업자가 발행한 서류가 아니고요, 보험과 관련된 서류이긴 하지만 보험의 중개인이 발행한 서류를 말합니다. 이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보험 서류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서류를 받아줍니까? 보험 증명서나 통지서, 보험 통지서나 보험 증명서 이런 부분의 서류들만 수리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보험 서류에서 담보가 선적일보다 늦지 않은 일자로부터 유효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한, 늦지 않은 일자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하지 않으면 뭐야? 말이야 빙구야. 그렇죠? 근데 밑에 이 말이 있죠. 보험 서류의 일자는 선적일보다 늦어서는 아니 된다. 보험 계약 체결하고 운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뜻이죠. 그럼 오케이란 거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건 뭐예요? 보험 서류의 담보가 선적일보다 늦지 않은 일자로부터 유효하다고 보이지 않은 뭐야 이거? 뭐 같아요 이거? 느낌적인 느낌으로. 소급보험 얘기하고 있죠. 소급보험. 담보가, 보험의 커버가, 이게 쉽게 말해서 서류의 날짜는 앞으로 당겨지지 않잖아. 뭐가 당겨진다 그랬어? 우리 CISG 공부할 때 제가 뭐 얘기해 줬어요? 전 운송 구간을 보험으로 담보하는 조건 얘기했죠. 소급보험 얘기했죠. 그때 서류 자체는 앞으로 당겨지지 않아. 뭐가 당겨진다 그랬어요? 보험자가 커버해 주는 거, 보험자가 책임져 주는 게 앞으로 소급된다 그랬죠. 과거로 소급된다 그랬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그건 경우에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보험 들고 운송 서류, 운송이 시작되는 거죠. 선적하고 그거 받아주는 거고. 자, 보험 서류의 보험 금액은 뭐하고 통하여야 한다. 신용장과 동일한 통하여야 한다. 뭐 이거는 상업송장에서도 나왔던 얘기죠. 신용장에서 달러로 했으면 보험도 달러로 하라. 뭐 그런 얘기인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느냐? 보험을 들어주는데 어떤 금액으로 얼만큼 들어주냐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 얼마로 들어줘야 되느냐? 물품 가액, 송장 가액 비율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요게 최소치다. 최소치다.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준다는 거죠. 물품 가액 혹은 송장 가액. 물품 가액이 곧 송장 가액이겠지. 그래서 요렇게 들어주는 게 최소 담보 가액이고, 여기다가
뭘 더 추가를 할 수 있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약간 언급했던 것 같은데 보험 담보 금액은 CIF나 CIP 가격의 110%로 부보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에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FOB인데요. 계약이 FOB인데요. 그럼 FOB를 CIF로 바꾸면 되죠. 어떻게 바꿉니까? 운송료하고 보험료를 더하면 되죠. FOB 가격에다가 매도인이 부담하는 운송 가격하고 보험료 더하면 CIF 가격 되잖아요. 그러니까 FOB 가격이 110%가 아니라 CIF, CIP 가격이 110%. 이렇게 들 수 있어요. 뭐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근데 만약에 CIF 가격이 이게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결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험을 드는 금액은 보험을 들어주는 금액은 지급 이행이나 아니면 매입이 요청되는 금액.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대금 결제해 줄 때 그 금액 그걸로 하든지 아니면 송장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하든지 어쨌든 가장 큰 금액을 기초로 보험을 넣어주면 됩니다. 보험을 들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험 든 서류를 은행에 내면 됩니다. 조건이 많죠. 기본적으로 최소 부보 금액으로 하는데 송장 가격으로 하는데 뭐 그게 이제 CIF 가격으로 쳤을 때 110%. 뭐 다른 얘기 있으면 다른 기준으로 하고. 근데 이게 CIF 가격이 뭐 딱히 산정이 안 돼. 그러면 뭐 하면 된다. 은행이 직접 지급 이행하는 그 돈. 그게 일종의 물품 가액이자 송장 가격이겠지. 그거를 송장 앞에서 그 얘기 있었잖아. 우리 상업 송장 공부할 때 그 얘기 있었잖아. 신용장 금액으로 지급할 거 아니야, 은행이. 그러니까 고금액으로 하거나 아니면 성합 송장 감액으로 하거나 뭐로 하거나 뭐 그것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보험 불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험 들면 돼요. 자, 보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야 되느냐? 선적해서 양육까지 들면 되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탁 또는 선적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구간이 담보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자, 금액은 대충 나왔어. 이렇게 이만큼의 금액으로 보험 들어주면 돼.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험 들면 돼. 그 다음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 게 보험을 들 때 무슨 조건으로 들어줘야 되냐예요. 어떻게 들어줘야 되냐예요. 보험이란 게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드는 게 아니죠. 보험에도 조건이 있어요. 보장 범위가 큰 애가 있고 보장 범위가 작은 애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듭니까? 신용장은 요구된 보험의 종류를 명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장에서 나와 알려줘야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최고 조건을 해라. 아니야. 뭐 특약 안 들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보험 들어야겠죠. 이제 이 물품을 준비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수출자이자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이렇게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요구 조건이 이런 거야. 자, 근데 이런 표현을 써요. 통상적 위험, 간섭적 위험을 담보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신용장에서. 미치고 한장하죠. 간섭적이 도대체 어느 간섭을 말하는 거야? 통상이란 게 어느 통상인 거야?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면 뭐 하면 되죠?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를 다시 한번 시전해 주면 되죠. 명확하게 신용장에서 이제 지금 이 보험 서류란 게 이 서류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운송 서류나 상업 송장처럼 수출자이자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예요. 근데 서류를 준비하는데 보험을 들어주는데 보험을 어떻게 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렇게 들어주면 되지. 근데 그 표현이 애매해.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무시. 깔끔하게 무시. 자, 그래서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면 무시하면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용장에 전 위험에 대한 보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위험이란 게 세상의 모든 위험, all risk란 건데 세상의 그 어떤 보험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을 보호해주는 보험은 없어요. 그죠?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장해 줄 것 같은 보험도 그 보험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뒷면을 이렇게 펼쳐보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안 주는 사유를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놨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보험자 면책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간섭적인 의미에서 전위험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는 있냐면 보험에 약간의 이름이 전위험인 애들은 있어. ICCAR이라고 하는 애들, 그리고 ICCA라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실제로 들여다보면 면책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보험자는 그 상품 그 자체가 전위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용장상에 전위험 조건으로 들어주세요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로 전위험이 아니고 보험 상품으로서 보험 약관으로서 협회 적하 약관의 ICC-AR이나 ICC-A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밑에 있는 말도 일리 있죠. 보험 서류에 뭐 할 수 있다. 면책 조항 들어가 있으면 인정된다. 이게 지금 H하고 I가 만약 H가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 아니라 진짜 전위험,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 보호해주는 보험을 들어주세요라는 말이라면 이 말하고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험이란 거는 면책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책 조항 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손해 면책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을 들어보면 아는 텐데 보험이 실제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다 물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좀 보험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사고 띵 났어. 경미해. 미미해. 5,000원 사고 났어. 5,000원 이거 보험회사로 받으면 5,000원 받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져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고 있냐면 이 정도 손해는 내가 보험회사한테 청구 안 하고 그냥 내 선에서 끝낼게 라는 소손해 면책, 작은 손해는 면책되는 비율을 둡니다. 보험에. 그래서 이 소손해의 그 소손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낮아지냐면 보험료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런 식의 보험의 소손해 면책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거 가능합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만 들어주면 된다. 여기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뭐 CIF 가격으로 110% 아니면 뭐 송장 가격이든 아니면 지급 이행된 가격이든 그 금액으로 해서 그리고 선적지에서 양육한까지의 보험 기간에 무슨 조건으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보험의 종류로 들어주면 됩니다. 보험. 그렇게 들여져 있는 보험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이 서류를 받아서 상업송장, 운송서류 받아서 서류에 대해서 심사하고 5일 동안 심사한다 그랬죠. 14조에 규정되어 있던 5은행 영업일 동안 심사하고 오케이 떨어지면 대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이행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뭐 일란불 지급이든 연지급이든 인수지급이든 은행은 지급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UCP 600의 운송서류, 보험서류의 수리 요건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금 결제는 큰 부분에 있어서 그 추심과 신용장 그리고 송금 방식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대금 결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운송 파트로 넘어가서 국제 운송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